안녕하세요. 2013년 탈북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유하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한 10년 정도 군사복무하고요. 제대돼서 박물관에서 일했습니다. 여자는 7년이죠. 남자는 10년이고. 제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13살 때 허위사령부 체육단이라고 가서 13살 때부터 군복 입고 선수 생활 하다가 한 18년도쯤에 제가 입당을 하겠다고 부대를 바꿔가지고 있다 보니까 10년을 꼬박 만 10년 하고 제대됐죠. 13살에 나갔다가 23살에 제대된 거죠. 군사복무 기간은 참 제가 하는 동안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많이 바뀐 거죠. 원래는 여자가 그때 7년인데 정세가 긴장하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당시에 여자는 10년으로 늘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원래 단발머리였는데 커트하고 거위국이니까 각기반도 하고 구리 단추 달고 했는데 각기반도도 다 없애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한 1년이니까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여자 7년, 남자 10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5년은 아닙니다. 7년이에요. 제가 복무한 데는 중대가 여자 중대다 보니까 남자가 부소대로 나가는 거죠. 두 개 분대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차별은 군대 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남자 10년, 여자 7년을 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 섞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어요. 서로 좋아해가지고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자가 임신된 것도 모르고 기계체조라든가 이걸 해야 평행봉이라든가 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꾸 배가 나온다고 그때가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도 몰라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북한에서는 보는 시스템 자체도 없고 지식이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몰랐는데 여자분이 여단병원에 군의소에 찾아가다가 병원에 찾아가다가 누군가 뒷모습을 군의관이 보고 저 여자 임신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칵 뒤집혀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진짜 임신이 된 거죠. 또 한때는 입덧이 심하니까 자기 큰 병 걸린 줄 알고 중대에서도 위생소에 들어가서 그 여자만 따로 격리해서 보살펴주고 그랬거든. 큰 병 걸린 줄 알고 먹지 못하고 토하기만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입덧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게 걸리게 됐으니까 남자는 교화소로 가고 여자는 생활제대 시켜버린 거죠. 북한 군인으로 가서 생활제대라는 건 완전 오명이거든요. 빨간 줄 긋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 집안에 한때 난리 났죠. 여자 집안에 개성 보안부장 집이었어요. 아니요, 뭐 상상도 못하고 제일 가깝게는 제 진짜 친동생 같은 남자가 있었는데 27살에 제대가 됐거든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결혼을 하면 여자하고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예 머리가 까만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먼저 결혼한 사람한테 상담받듯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물어봐서 답변을 해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예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회생활은 꽤 좋았어요. 저희 집안이 출신 성분이 군인이다 보니까 군부대는 군부대 사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항상 갇힌 울타리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다른 세계다, 다른 나라다 그런 걸 느낀 적이 많았죠. 왜냐하면 저희는 군부대에서 주는 쌀, 모든 혜택을 받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 나가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회사 나갔어도 잘 보이는 사람은 좀 쉬운 일을 주고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힘든 일을 맡긴다던가 이렇게 차별이 심하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있는 동료가 진짜 많이 저를 따라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줬던 게 기억이 나요. 선물도 해주고. 거기에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 집이 좀 많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좀 괜찮은 편이고 그 남자 부모도 사실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너무 기운다고 자기 아들이 가서 잡혀 살까 봐. 근데 저는 그때 똑똑하면 된다. 젊었으니까 똑똑한 두뇌에 건장하고 건강한 두 주먹만 있으면 맞들어서 살 수 있다. 오직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초반에는 아주 행복했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살았는데 4개월쯤 지났나?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집에 재산도 빼가고 나중에 알았죠. 보니까 도박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회사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박장으로 가서 북한에 도박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 집에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불만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지속되고 경제적 생활이 안 되고 그때부터 제가 나가서 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벌어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본 것은 그 남자가 또 가져가서 도박을 하고 벌고 오는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잃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나가서 잃으니까 또 잠도 못 자고 다음엔 회사 나가야 되고 하니까 항상 신경이 서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갈랐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죠. 도박하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한테 숨기면서 했으니까 그걸 티를 안 내고 핑계를 많이 댔죠. 왜 이렇게 늦었냐 하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했다. 아니면 친구 생일이어서 그랬다 했는데 그 사람도 점점 시간 지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무뎌졌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내가 무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굳이 박 씨한테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서 제가 야단을 치니까 그때는 아예 푹 빠져 있을 때죠.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그걸 아니까 계속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자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대를 맞고 너무 억울했죠. 저도 맞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달려들어서 서로 치고받고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1년 뒤부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임신이요? 임신은 결혼한 그 해에 했던 것 같아요. 그 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불화가 생기고 폭력이 시작되고 했을 때 임신했을 때죠. 임신했을 때부터 그런 일을 겪은 거죠. 4개월 때부터 도박했다고 했잖아요. 6개월 뒤에 했으니까 제가 임신하고 출산 딸이 되면서부터 그게 불화가 많이 생긴 거죠. 북한에는 그런 거 있어요. 한번 결혼을 하고 남편의 팔을 뱄으면 죽을 때까지 그 팔 베고 죽어라. 집에는 오지 마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 사는 거죠. 그렇죠. 알고서 하죠.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그때.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손대진 않았어요. 뭘 집어 던지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손이 서슴없이 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일반 사람들한테 비하면 항상 심하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격술훈련연구소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때리는데 무자비하게 때리진 않아요. 때릴 줄 아니까. 무릎구덩이를 딱 잡고 겨드랑이에다 딱 끼고 얼굴만 이렇게 때리는 거죠. 못 빠져나가게 하고. 저는 살려고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팔밖에 없잖아요. 팔로 그 사람의 얼굴을 호비다 그냥 잡히는 대로 이렇게 허집는 거죠. 그렇게 맞는 게 일상이었고요. 때리면 그다음부터는 쟁기를 들더라고요. 농사 지을 때 쓰는 홈이라든가 각지, 살쾡이, 제일 심했던 거는 도끼 이러고 달려들었죠. 그거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삽장에도 맞아봤어요. 그때까지는 안 무서웠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미친 게 내가 도망가면 도끼를 들고 그냥 따라와요.
그게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도 했죠. 막 피바다도 된 적도 있고 하니까 신고해도 오면 그런 소리에 가정 싸움이기 때문에 부부 싸움은 우리가 끼어들 수가 없다. 북한에는 그게 있거든요. 내 마누라를 내가 패는데 네가 뭔데 남의 집 가정사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야 할 말이 없거든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집이 또 전쟁을 하는구나. 말릴 생각은 못해요. 경찰도 와서 못 말리는 싸움을 옆에 이웃이라고 해서 말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때리는 사람은 그때는 하가 이만큼 차 있어서 때리는 건데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없었죠. 한 번은 왜 없다고 하냐면요. 저희 그 형부가 왔을 때였어요. 북한은 남자 말이 곧 하늘이고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걸 못해요.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누구 봐도 아닌데 옳다고 못하거든요. 제 성격에.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때 형부가 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말이 곱지 않으니까 저도 내 쏘듯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게 될 때까지 말을 해요. 근데 아니니까 말할 때마다 말을 하는 게 결국 말대꾸고 그 남자는 한 서너 번 말했는데 자꾸 대꾸한다고 쌍욕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고 아이가 무릎에 앉아 있어도 때려요. 그것을 형부가 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는 입이 방종이다. 가만히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매를 안 맞겠는데 매를 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3년까지 맞고 무슨 일이 계기로 해서 안 살겠다고 집으로 올라간 거죠. 그때까지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하고 산다고 하면 저의 흠내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말도 안 해요. 엄마는 갈 때마다 그냥 내가 항상 잘 살고 그냥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니까 맞고 산다는 생각조차를 못한 거죠. 내가 이제는 안 살겠다고 결심하고 집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대충이라도 얘기하니까 엄마는 막 엄청 우시는 거죠. 가슴 아파서 살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 나는 못 살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안 살아도 된다고 내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맞고 살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지지, 나를 그래도 생각해주는 사람 한 분쯤은 있다는 그 생각에 3년 뒤부터 안 살겠다고 한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입간을 해야 되는데 도박에 미쳐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자들은 빠삭히 잘 알잖아요. 동양이라다가 동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한 4시쯤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간 사람이. 회사에 일 있다고 말하고 나간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감이 오는 거죠. 도박장에 갔구나. 그때 아기가 7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젖먹이었는데 아기를 언니한테 맡기고 잠깐이면 내가 갔다 올게. 그 집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7시까지만 할게. 기다렸어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늘 입간하는 날이야. 가자.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 9시까지만 있겠대요. 또 기다렸어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11시가 됐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있어도 저희가 한계가 와서 폭발하는 거죠.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12시가 지났어요. 다음 날이 된 거잖아요. 입간식에 제가 참가를 못했거든요. 한계치를 넘어서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막 따라 나오더라고요. 마을에 나오면 그 철길이었어요. 그때 역전 근처였거든요. 막 돌을 나한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무슨 여자가 그렇게 대가 세냐? 내가 있을 만하니까 있는 건데 그 사람들 앞에서 왜 나를 망신을 주냐? 저도 이미 머리가 아예 돌아버렸는데 당신이 무슨 날인지 모르냐? 그러면서 거기서 싸웠죠. 저도 같이 돌 뿌리고 돌이 날아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정타 맞았으면 아마 내가 그때 당시에 죽었는지도 모르죠. 벽돌도 날아왔어요. 그러다가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그 철길 지나면 다리가 있어요. 그 밑에 물이 흘렀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달빛이 그렇게 쫙 비쳤거든요. 죽으려고 딱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놈의 자식이 뭔지 아들 얼굴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빙빙 돌아요. 그래서 죽지는 못하고 갔죠. 갔는데 훗날에 그러더라고요. 형부가. 너 기 죽여. 너 너무 세서 살기 힘들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돼서 남자 심정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때 봤을 때는 북한에서 여자는 순정적이어야지 남자들이 살기 편하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세서 살기 힘들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남자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았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그 사람하고 3년 뒤에 안 살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또 일이 또 많이 터지는 거죠. 그 사람은 또 와서 두 손 두 발 100번도 더 빌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도박도 안 하고 잘할 테니까 살아달라고. 그래서 또 몇 번을 저도 그 말을 듣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살아보려고 또 용기 내서 가면 이틀 만에 또 도박장에 가요. 믿지 못하겠구나.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갔다가 올라오고 또 갔다가 올라가니까 내 평판, 우리 집안 평판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기는 여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제가 심심하니까 또 살려 내려갔어. 또 잠깐 살다가 안 살겠다 또 올라오네. 집안 평판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아이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안 살겠다고 하면 맞는 거죠. 잡히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잡혀가지고 또 안 살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저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남자들 그게 또 하가 치민다고 거리에서 아마 그때는 그 파출소죠. 여기로 말하면 그 파출소 앞에서 때리고 패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로 바로 들어갔어요. 맞고서 살려달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가정싸움이라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밖에 없잖아요. 제가 손을 내밀 때는. 그래서 집에 올라갔더니 식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동생도 있었고 형부도 있었고. 왜 그래 또 맞고 왔어? 인식이 그때 내가 가장 처참했던 거는 내 인식은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세고 내가 말대꾸를 해서 맞는다. 다 네 탓이야. 그 인식이 박혀 있더라고요. 내가 막 그렇게 살았나 보죠. 집안도 가족도 누구도 믿을 것이 없구나 하고 마음 먹고 죽으려고 간 거죠. 그렇다고 부모님 앞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4월이니까 녹을 때예요. 물이 불었다 줄었다 하는데 밤이니까 까매서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얼음구멍만 보여서 거기 뛰어들려고 했는데 못 죽었죠. 형부가 낚아채거나 불이 번쩍 나게 때리더라고요. 죽겠다고 씩씩대며 얼음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동생이 발 걸고 또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만하라고. 그런 일도 있고 억울하지만 그때 언니 집으로 간 거죠. 저는 부모 앞에서 그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갔댔는데 화장대 거울 그 앉아서 내 모습을 보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도 보고 싶고 아빠 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그때 그 아기 포대기 끈이 있었어요. 포대기 끈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거를 목을 감았는데 명이 즐기죠. 안 죽더라고요. 이렇게 끈을 해서 숨이 막히니까 자동으로 살려고 그렇게 죽으려는 생각은 없었나 봐요. 이렇게 풀었는데 그거 풀렸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아마 몇 번 그런 일이 있은 거죠. 그리고 그런 대로 살은 것 같아요. 살아서 무엇하랴. 내가 이미 그 내 인생을 망쳤고 그때가 20대였어요. 중후반이죠. 내 인생을 망쳤고 이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살아서 무엇하랴. 그게 힘들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도 살려고 노력은 많이 했죠. 근데 어떤 노력을 했냐면 되지도 않은 허황한 생각으로 착하게 일을 해서 그에 합당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꾸는 거예요. 고리대 30% 100만 원을 껐다고 하면 그 30만 원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윤이 남아야 줄 거잖아요. 그 돈으로
또 뭐 물건을 많이 사요. 그럼 또 차를 내요. 그럼 차비, 기름비 다 들어가잖아요. 먼 거리 가면 사람들 같이 가면 그거 먹여줘야, 재워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번다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다 깎으로 먹어요. 그 동안에 없는 동안은 쌀 한 톨 남겨주고 가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그 동안은 내가 아이를 얻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가서 뭐 약초도 캐고 산에 가서 나물도 캐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어쨌든 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일푼에도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냥 남편은 갔다 오면 빚을 지고 와요. 그 빚이 전국에서 다 와요. 저는 낮에는 못 걸어 다녔어요. 낮에는 나가지를 못해요. 빚꾼이 너무 많아서요. 밤에만 다녀요. 박쥐같이.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여자들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체로 여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그 집안을 먹여 살리는 일까지 하지만 12시 들어와도 남편은 있어도 밥을 안 해요. 추워도 불을 안 떼요. 장작도 안 패요. 그러면 여자가 12시에 장사 끝나고 들어가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서 밥상을 있는 데까지 올려주면 남편은 밥만 먹고 자요. 그럼 그때 또 설거지하고 여자는 한 몇 시간 자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갈 장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그냥 일상이죠. 북한 여자들의 일상. 거기는 수도가 없어요. 물도 길어야 되는데 물도 안 길어줘요. 제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게 밥도 떠먹일 정도인데 물을 길어주겠어요. 장작을 파지도 않는데. 여자들은 모든 것을 100가지 여자가 다 하는 거죠. 거기 남자들은 왕이에요. 왕대접 받아요. 제가 아이 하면 죄송스러웠던 게 아이가 7개월 때인가 된 것 같아요. 아침에 강물을 길어 먹으니까 진짜 신아침에 나가야 되거든요. 좀만 늦으면 그 강에 모든 걸 빨래도 하고 뭣도 버리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새벽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 남자가 자니까 말을 하죠. 애기 좀 보라고 나 물 길어라 가야 된다고. 근데 그냥 잔 거예요. 비가 좀 그날에 왔댔는데 그 물 웅덩이에 앉아서 엄마 찾느라고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는 거예요. 막 다 흙 범벅이 돼가지고 물창에 해가지고 흙물 뒤집어 쓰고 그때가 가장 미안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만큼 아마 북한의 그 집 한 구조가 한 칸이에요. 단칸방. 그냥 여기 자는 게 있고 여기 바로 밑에 부엌이 있는데 내려오다가 그 뜨 펄펄 끄는 가마에도 잘못 탁 하면 그냥 화상이 있거나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남자들은 나 몰라 해요. 여자가 할 일인데. 당연이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해야 됐고 제일 한탄스러운 건 뭔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다음 생엔 남자로 태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한 100이라고 하면 한 1000이라고 한 100가구라고 하면 한 집은 무리라도 길어주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를 엄청 칭찬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죠. 저 집은 남자가 물도 길어준대. 얼마나 좋을까? 저 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아는 언니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경제활동이 아주 강력했죠. 기름 장사했거든요. 그래서 바쁘니까 남자가 물도 길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죠. 물 길어주는 그 하나가. 없죠. 존중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는 해준다. 이거는 있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음식이 나왔을 때 이거 우리 각시가 좋아하지? 그래서 음식을 뭐 챙겨온다던가 그거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존중이요? 존중이 뭔데요? 그렇죠. 없죠. 여자라서 심하게 대했다? 그거는 없고요. 여자여서 치욕스러웠다. 이런 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여자 같이 잡혔어요.
만약에 거기는 국경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금속이라든가 개구리라든가 이런 걸 몸에다 많이 차요. 겉에다 하면 다 단속당하니까. 그러면 이젠 그걸 알기 때문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몸 수색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라고 봐주진 않아요. 가슴이든 뭐든 손이 다 들어와요. 그때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수치스럽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당연히 단속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말로는 남녀평등권 날도 있고 남전 여비 사상 이런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냥 제도나 법적 보호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 자체가 잡혀 들어가면요. 쌍욕을 하면서 싸대기를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냥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될 사람들 자체가 그걸 모르고 하는데 평민들이 그걸 한다? 생각도 못할 일이죠. 여자로서 이런 것도 많이 느꼈죠. 일단은 많이 복잡하거나 순위권으로 들어가야 할 때, 어디를 가야 할 때 약자로 해서 대우를 해주잖아요. 아이들, 어른들, 여자들 먼저, 나중에 남자들. 그런 거 거기에서도 했고, 여자로서 우대보다도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일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음에 너무 놀라고 감사했던 거죠. 여자도 일을 하면 그만한 대가, 보상을 받는다. 그게 좋았던 거죠. 북한은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남자 자체도 월급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남자 자체도 월급이 없고 무보수로 다 일하니까 여자들은 또 사회를 나가면 돌격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돌격대를 다 뺑뺑이 돌리거든요. 남자 여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차라리 군대 나가는 게 나으니까 군대 나가는 거고, 못 나가면 군대보다 더한 그런 일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여자들은 20살이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돌격대 안 나가거든요. 그때부터 주부로서 대신 또 남편한테서 구박도 받고, 결혼하면 또 결혼의 고된 지옥 속에서 사는 거죠. 이런 삶이나 저런 삶이나 북한에서는 다 지옥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제가 앞서 말했던 것도 있지만 경찰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 자체도 개입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혼하는 것도 협의 이혼 아니더라도 상대성으로 해가지고 혼자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에 되고, 그리고 내가 접근 신청령 내려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면 그 보호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권리 보장을 좀 더 많이 받는다, 그런 것도 느꼈고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점이라고 하면 내가 몰라서 못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서는 알려고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배를 골치 않게 해주는 거야. 오직 그 하나. 뭐 인성, 지식, 상식 그게 아니고요.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요. 배를 골치 않게 하는 게 부모의 최선이야.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로 살았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 프로그램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인성을 갖춰서 아들한테 좋은 인성을 물려준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갖추도록 해준다든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먼저 한국 하면 자기 능력이 되면 지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 능력을 갖추고 수많은 그 과정들을 거쳐서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면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지만 북한은 능력이 있다 해도 갈 수 없는 부분. 근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접견자들. 어릴 때 접견했던, 뭐 커서 접견했던, 어떤 경우에도 접견자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 이렇게 접견자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안 써줘? 나 써줘. 이러거든요. 적현자라는 게 김부자를 만난 사람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 저희 하사관이었죠. 그분이 적견자였어요. 9살 때
김일성한테 꽃다발 드린 분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는 군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장교 학교죠. 별을 달아야 되겠다 했는데 시험에서 낙방을 해도 나는 접견자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안 써줘? 나 장교 시켜줘요. 그래서 됐거든요. 사회 제대돼서 들어가서 일했던 그 회사에도 박물관 관장이 여자분이에요. 그분도 접견자예요. 그런 특이 케이스를 가진 사람들은 지위를 높은 지위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뭐가 출중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죠. 몇 가지 되는데 제일 먼저는 자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 자식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 하나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가 있으면 뭐든지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어. 너 하나만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다 있잖아요. 그거를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게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한테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 그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이 인권이 뭔지 알아야으면 좋겠다. 인권 자체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질 수 있는 인권 자체를 모르니까 당연하다고 맞는 것도 당연하고 하늘같이 남자를 섬기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아무리 출중해도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여자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 인식을 깼으면 좋겠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남녀평등권, 부녀해절 뭐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실질적인 그런 게 보장되고 알릴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아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법에서 제정을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게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행이 되게끔 보장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해준다던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만약에 부부간이 싸웠어. 그러면 가정 문제도 개입할 수 있는 그 법이 생겨가지고 분리를 시킨다. 어쨌든 보호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시행을 하고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중국도 특색 있는 사회주의인데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 주민들도 세계의 정세를 알고 또 세계의 현실판을 깨닫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거 있는지, 인권이 무언지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든가 상식,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문화 교류 소통, 어디든지 원하면 갈 수 있는 거, 갔다가도 편하게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인권이 뭔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순간부터 가질 수 있는 인권, 절대 불변의 인권이 뭔지 알면 좋겠다. 알릴 수 있는 정부가 인권단체죠. 만들어서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 권리를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알므로써 나의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공권력이 협조를 해서 부부싸움이라든가 혹시 또 남녀가 싸웠을 때 남자 편만 들지 말고 옳고 그름을 갈아줬으면 좋겠다.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로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이런 실태를 알고 많은 좀 지지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져서 북한 정부가 조금은 알아들어서 그나마 도움이 되는 북한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진짜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슬픈 과거사라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과거까지 들춰서 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 모든 분들이 북한 실태를 조금이나마 아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 도움이 지금 북한 사회에서
저보다 더 처참하고 불쌍하고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십사.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격려,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금씩이라도 보태서 그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